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단계가 1월 중에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0 또는 2,300까지 이렇게 다가서면서 저점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기관이라든지 좀 들어오지 않겠냐.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 상승폭을 너무 당겨서 쓴 걸까요? 11월, 12월에 12% 넘었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간 걸까요? G20 증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증시에서 잔뼈가 굵은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아실 것 같아요. 박민수 작가에게 앞으로 헤쳐나갈 방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 작가님은 증시에서 이제 백전노장이잖아요. 투자하신 지 오래됐는데 상황을 좀 보니까 어제 2% 급락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남들도 약간 부침이 있기는 한데 우리 유독 왜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를 좀 보면 옆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또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 중국은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부동산 부실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은 연일 핵폭탄을 쏘느니 이러면서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주식시장이 너무 잘 됩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좀 몰려가는 그런 영향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안 좋은 거 그리고 일본의 좋은 거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8% 넘게 빠질 때 니케이는 7%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북한이 도발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이며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역시 하루 이틀이며 우리 다 아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알던 골병인데 왜 유독 오래 아파하냐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그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공포감을 더욱 단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좀 시장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앞서도 추동훈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기대했던 금리 인하도 좀 미뤄지고요. 그다음에 북한 그리고 중동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대만 이런 지정학적 이슈 거기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한참 못 미쳤고요. 반대로 일본은 너무 잘 되고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마찰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분위기들. 그런 분위기들이 종합적으로 또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북한 이슈가 좀 많이 공포감을 자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연초에 악재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환율인데 역외에서 어제는 보니까 역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침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게 투기 세력이 연초에 한번 숏에 걸어보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좀 위험하게 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좀 과하지 않아요? 원래 그 환율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공포감이 이렇게 극대화되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냐. 우리 증시가 12개월 예상 PER이 10배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한 9.67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배 정도가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너무 보거든요. 싸다. 그래서 네. 좀 많이 내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증시 반도체하고 시장을 이끄는 2차 전지들이 강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요. 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단계가 1월 중에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0 또는 2,300까지 이렇게 다가서면서 저점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기관이라든지 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2,400, 2,300이요? 그렇죠. 네. 올해 1월 2일에 우리가 2,669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어찌됐든 증시라는 게 몇 대 맞고 보니 정신을 차리잖아요. 와. 정신을 차리다 보면 네.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어떤 저항선이 생기거든요. 지지선이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이제 어찌됐든 PER 12개월 예상 PER이 10배 이하인 수준이 이제 저점이다라고 기관과 외국인이 판단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한 9.67배 정도 되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는 뭐 시기의 문제지 어찌됐든 하반기 들어서 할 거고 네. 또 반도체 경기도 시기의 문제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지나면서 또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선은 주가 지수가 나쁘면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은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시기적인 문제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3월 달에 FOMC, 미국의 FOMC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3월 달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전인대라고 해서 양회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중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기 때문에 3월에 FOMC가 반영되고 양해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반도체하고 배터리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 한 0.9% 정도 상승 출발해서 지금 0.8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봐야 71,6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레벨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8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삼성이 우리한테 약속한 건 아니지만 기세 등등해 보였는데 어느 틈에 7만 1,000원까지 쭉 미끄러졌어요. 작년이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최악의 그런 해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흐름을 타다 보니까 작년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삼성가에서 삼성전자를 좀 상속세 때문에 팔면서 그런 또 심리적인 모멘텀들이 좀 주어졌거든요. 최대 주주가 세모녀가 팔면 2조 8천억 원어치 갖다 팔았죠. 네네 최대 주주가 팔면 뭔가 좀 불안한 요인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상속세 내려고 갖다 팔았다는데 이 와중에 달갑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반도체는 올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이후로 실적 개선 예측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2, 3년 후면 재작년 정도의 실적을 다시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춘군기를 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내가 기대를 걸고 오랜만에 한국 증시에 다시 들어왔어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산 거보다 떨어졌어. 아마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가격이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도체주를 추가로 좀 담아서 시기를 기다려 볼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일단 한국 증시가 강한 모멘텀을 가지려면 시장 주도주들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네. 섹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12개월 예상 PER이 한 10배 이하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2,400, 2,300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빠지면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아울렛에 나왔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가 언제 외국인들 덕을 보았나 싶기는 한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합니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다 실적에 입각을 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적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그 주된 그 수출처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홍콩과 더불어서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우리의 주력 산업들인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또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어떤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항상 매도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떨어뜨려 놓고 저점이 되면 다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흔들렸지만 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도 좀 약간 기술적 반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동성은 강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론 연초에 이제 증시가 흔들리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숏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다가 못 온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일단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있어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4월에 어떤 선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 정부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대주주 기준도 좀 완화를 하고 여기에 금투세 폐지까지 네. 하고 ISA 제도도 개선하고 뭐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공매도가 완벽하게 금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LP라고 시장 조성자들은 일부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공매도가 있으면 과하게 내리는데 그걸 과하게 내리는 걸 좀 이렇게 방지해 주는 정도지 증시를 막 끌어주는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거지 막 강한 상승을 주는 모멘텀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모멘텀을 끌 수 있는 이슈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예측치보다 20%를 하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는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올해 실적 예측치를 전년에 했는데 그게 지금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중국 증시의 어떤 충격 홍콩과 함께 빠져나가는 이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외국인이 꼭 공매도 못해서 안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네. 일본 증시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쪽으로 가기도 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1월 2일에 증시 개장할 때 또 현장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반응을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폐지되면은 증시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진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있지만 증시를 움직이는 건 사실 소위 큰 손이라고 하는 금액이 큰 규모의 투자자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3억 원 초과할 땐 최대 27.5%까지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미국에 투자하는 거랑 큰 어떤 메리트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절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절세 측면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거 물론 입법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정부는 적극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들을 펴겠다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뭄에 단비 나듯이 악재가 많은 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원안에 따르면 한 15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렇게 뭐 훈풍을 막 주는 이런 것들이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어지면 훅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오르는 부분이 예상치보다 더 오르고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고 이런 시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좋은 시그널들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증시가 이 2,000선 이상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 2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는 22% 27.5%다 이렇게 왜 수치가 달라지느냐 요거 궁금하실 텐데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방세 10%가 별도예요. 그러니까 20%, 25%는 지방세 10% 별도 이걸 안내를 안 해주는 거고요. 22%, 27.5%입니다. 이건 지방세 10%까지 같이 계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기사나 보도들입니다. 요 금액 차이 왜 생기냐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그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요. 3억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 3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높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내다 팔 때 양도세를 물립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ISA 납입 한도하고 요거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 요 올려준대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제도가 바뀌면 요것도 증시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ISA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니사라고 하거든요. N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사하라 뭐 그런 네. 광고도 했었는데요.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기존에는 이제 그 연 2천만 원까지 이 투자하면서 이 세금을 좀 절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납입 한도도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니사도 이 일본 증시의 훈풍을 지금 불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리고 절세 효과가 늘어나면 증시에 굉장히 그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면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휘달리는 우리 증시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이거 3년 이상 유지를 안 하시면 계좌에서 돈을 나는 미리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비과세 혜택 받으셨던 걸 다 토해내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약세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우리 박민수 작가님은 사실은 증시에서 투자로 성공해서 도서도 출간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파고가 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흔들리는 배 같잖아요. 네, 뭐, 멀미나 죽겠어요. 어제는 내렸다 오늘은 올랐다. 그러니까요.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오를 땐 괜찮아요. 네, 이럴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그리고 혹여 손해를 보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적자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주의를 좀 특히 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 적자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물론 반등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할 여력도 있지만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가장 그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가자. 실적에 포커스를 둔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느 순간에 좀 손해를 보고 있겠지만 이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네. 환율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 주도 산업에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당분간 좋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산도 몇 년치 먹거리들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어제 방산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에 또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동에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방산주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산업들도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반도체 산업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기술적인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로봇 산업 우리가 이 2차 전지도 결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 산업도 지금 태동기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우리 친구가 되는 날이 앞으로 10년 안에 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지금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로봇 산업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박민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